자, 오늘은 TK는, 어, 여기 못하네. 두 번째 시간이지. 지난 시간에는 이 TK, 정의의 여신이 이 한쪽 팔에는 이 칼을 이렇게 들고 있고, 한쪽 팔에는 이렇게 저울을, 어, 쥐고 하고서 강력한 권력과 단호함으로 어떤 사람의 형평,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재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었잖아. TK가 눈을 가린다는 건 두 가지 의미라고 했지. 하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이런 것들 구별하지 않겠다. 정말 정의의 눈으로만 보겠다. 해서 눈을 가렸다는 설도 있고, 한편은 정의의 여신은 진짜 바보구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구나라는 풍자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은 눈 가린 것을 안 하고, 이 칼 대신에 책을 이렇게 들고 있고, 뭐, 이런 것으로 변형됐잖아. 그 다음에 미란다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 금태섭 변호사 뭐 지금은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변호사인데 어, 이 자신의 경험, 검사 시절에 어떤 진짜 그 사건의 범죄의 실체를 알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것을 라쇼몽 구로사와 아키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본의 영화 감독 거장의 라쇼몽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귀신까지, 무당에 빙의한 귀신까지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서로가 자기가 죽였다고 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 이게 나생문, 야쇼몽이라는 거지. 사건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규명하기 어렵다. 실체적 진실은 알기가 어렵다. 아마 선생님이 작년 겨울쯤에 이 DK 눈을 읽었던 것 같은데, 어, 이 짤막한 소평을 또 써놨습니다. 소개하고 시작합시다. 선생님은 238페이지의 구절이 그 당시에 되게 인상 깊었나 봐. 읽어보자.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진화에 주어진 시간의 길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한 세기 정도를 살아가는 인간의 사고로는 수억 년 혹은 수십억 년에 걸쳐 이루어진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 맥락은 뭐야? 진화론과 창조론. 어떤 지적인 설계자, 우리 지적 설계자라고 하지. 어떤 지적 설계자, 엔지니어가 있어서 뭐 신이지 신. 신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했냐, 이 우주를 창조했냐. 아니다. 그냥 빅뱅 이후에 우연의 산물이다. 이걸 이제 원숭이 재판이라고 해서 이 책의 뒤쪽 부분에서 미국에서 그 남부의 이 보수적인 기독교적 바탕의 여러 주에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 좀 불쾌하고 신이 창조한 것도 함께 가르쳐라 라는 소송을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 책에서 나오지만 그 소송은 승소해서 그냥 몇몇 주에서는 지금 과학 시간에 진화론과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를 같이 가르치는 되게 아이러니하고 황당한 사건이 이 미국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하고 세계 최강대국인 이 두 나라의 미국이 이루고 있는 거죠. 흔히 비유되는 비유는
무한 마리의 원숭이가 무한 대의 타자기를 이용해 무한 대의 시간 동안 타자기를 친다면 그 중에는 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그 원자들로 구성된 요 상태에서 생명이 탄생을 하는 것도 대단히 기적적인 일이고 이 생명이 계속해서 환경에 적응하고 적자생존하면서 어떤 형질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서 지금 인간으로 진화했고 그 인간이 이 우주에 대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갖추는 게 말이 되냐? 그 기적이지.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기적은 원숭이가 타자를 쳐서 셰익스피어의 햄릿 같은 위대한 작품을 치는 원숭이가 막 때렸더니 깨끼깨끼깨끼 하면서 때렸더니 갑자기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튀어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말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진화론을 비판하던 사람들의 관점인 거예요. 인간 봐라 이렇게 정교하고 이 어마어마한 이 그 기계 같은 이걸 설계하지 않고선 어떤 신적 지적 존재가 설계하여서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반대는 뭐라는 거야? 그냥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주면 된다는 거야. 10억 년 정도 주면 된다는 거야.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년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좀 어려운 말로는 창발성이라고 하는데 아래 단계의 단순한 단계들이 갑자기 이게 섞이면 여기 굉장히 복잡한 어떤 것이 생긴다고. 갑자기 없던 게 딱 생겨난다고. 원자들로 이루어진 무생물들이 어떤 조합을 통해서든 갑자기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고 이런 걸 창발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을 그 나누고 나눠가지고 구성 요소로 나눠가지고 그 구성 요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더 플러스 알파의 완전히 다른 어떤 성질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다른 말로 창발성이라고 하는데 뭐 전에 없던 어떤 특성이 드러난다는 뜻이야. 시간을 주면 새로운 조합으로 창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날 때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경과는 무작위에 의한 변화만으로는 현재 같은 생명체로 발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도킨스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우리 리차드 도킨스는 대표적인 그 다윈주의자 진화론자고 미국 사회의 이러한 그 이 창조론을 믿는 창조론은 교회에서 믿어야지. 그런데 이걸 교과서 안으로 가져오자고 하는 일종의 이 반지성주의 재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눈먼 시계공이라는 이 약간 비웃는 책을 쓰는데 이것도 이제 상대가 얘기한 야 시계도 그렇게 정교하게 딱딱딱딱 돌아가는 그 이 오토매틱 시계도 이렇게 정교한데 그거보다 수백만 배는 더 정교한 우리 같은 존재를 누가 만들지 않고 설계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이제 시계공 이론인데 그렇게 치면 눈먼 시계공이다. 왜? 잘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신체의 장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설계했다면 이렇게 바보 같은 방식으로 디자인하지 않았을 텐데가 엄청 많지. 불필요한 것들 많잖아. 냉장도 그렇고, 뭐 남자의 젖꼭지도 그렇고, 이 불필요한 것들이 수 없이 많잖아. 그리고 우리 눈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어, 이 설계를 했으면 이렇게 그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야. 이게 진화의 산물이어서 이게 이게 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이지, 이걸 처음부터 어떤 이성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잘 설계했다면 이렇게 바보 같은 방식으로 생명이 작동하지 않아.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이 엔지니어가 있다, 창조자가 있다, 인간 창조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그런 사람이야. 스톤키스의 유명한 책 중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우리는 사실은 알고 보면 유전자의 작동의 주체로서 유전자가 있고, 우리는 사실은 인생의 주체, 삶의 주체가 아니라 이 유전자를 실어나가는 도구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랑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책도 읽고 즐기고, 이 모든 것이 다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치 로봇처럼 이용하는 거다. 이런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논쟁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한, 뭐 지금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과학 분야의 아주 필독적 고전이지. 그 리차드 킨스는 누적적 선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러한 선택에 의할 경우에는 훨씬 짧은 시간에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음. 이 환경이라는 것에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더 잘하는 방식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룰을 주면, 그래서 선택이 이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 잘 적응한 존재는 살아남아서 동일한 유전자가 전승되고 나머지는 배제됨으로써 이런 일이 가능하다. 봅시다. 이와 같이 읽었다. 세상 만사 모두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서글픈 시대에 살고 있다. 선생님이 이 글을 쓰던 당시에는 겨울이었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을 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그 이런 말 있잖아. 법 없이도 살 사람. 음. 다른 말로는 이런 말도 있어. 뭐 무법지대. 우리가 무법지대야라고 하면 법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이 카오스 상태, 혼란의 상태를 무법지대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런 말도 쓴다고. 야, 저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왜? 우리 이런 말 있잖아.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세상의 도덕적이고 훌륭한 점들 중에 이건 진짜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아주 작은 영역만이 법인 거야. 그러니 모든 것이 법으로 다 해결돼야 되는, 타협하고 대화하고 양보하고 우리의 전통과 공동체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양보하고, 그래도 어른인데 참자라든지, 아유 그런데 어른이니까 우리가 한번 양보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하면 딸의 법까지 가서 판결을 내지 않아도 돼. 사전에 잘 분류되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이 덜 드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 그렇게 배려나 서로 관용이나 이해나 이런 것 대신에 그냥 법에서 법대로 처리하자 이러잖아. 이 책의 제목처럼 법의 여신 디켄은 눈을 가리고 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했지. 아마 공정한 판결을 위해 귀한 사람인지 천한 사람인지, 우리 한비자에서 법귀, 법불악이, 법은 절대 귀족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이러려고 가렸는지, 나랑 친한 사람인지 안 친한 사람인지 보지 않으려 눈을 가린 것이지만, 가끔 어제 오늘의 현실은 정의에 대해 눈 감아버린 법의 여신이 우선 떠오른다.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는 저자, 이 김태섭 씨가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있었다가 여러 그 정당을 이제 옮기면서
이 정치를 했는데, 음, 글쎄 뭐 이렇게 긍정적인 성과는 선생님 개인적 판단에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신뢰하지 않았던 선생님의 이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너무 재밌었어요. 이 책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지만 미란다 원칙의 유래, 싱가포르의 태형, 싱가포르에서 미국인이 이렇게 몽둥이로 맞는 굉장히 야만적이라고 볼 수 있는 태형이 아직도 있잖아요. 싱가포르는 중국 민족이 이제 화교라고 하는 중국인들이 세운 나라인데 이주해서 싱가포르가 한비자의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어, 이제 작동하는 나라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법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싱가포르 여행 갔다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못 가봤는데 싱가포르 다녀온 분들에 의하면 싱가포르 너무 깨끗하고 질서 잘 지키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안전하고. 그런데 싱가포르의 이 공항에 반납파라고 하는 물품 중에 껌이 있대. 왜? 우리 길거리 껌 씹다가 잘못 껌 뱉었다가는 뭐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몇십만 원을 묻는 것 뿐더러 잘못하다가는 미풍양속을 어겼다고 태형, 곤장 맞을 수 있잖아. 자, 이런 익숙한 소재들이 우선 눈에 띄었다. 라쇼몽, 나생문, 아까 얘기했죠.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 자신들 친구의 무고한 경험을 병치한 방식, 그럴듯한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금태섭 작가가 은근히 아, 글을 잘 쓰는구나. 후반부의 원숭이 재판 꼭지는 진화론과 창조론 양측의 토론을 서술하고 있어서 흥미로웠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었거든. 양쪽의 토론. 그런데 이게 디케의 눈, 이 법률하고 무슨 관계지? 라는 어, 생각도 약간 들었어. 재밌긴 한데 이 토론이. 그래서 이 주제를 법과 관련 짓는 것은 좀 무리한 복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출간된 뭐 조국혁 신당의 그 문재인 정권에서의 법무부 장관 하다가 가족 입시 비리 등등으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조국 혁신당 당대표가 디케의 눈물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 뭐 자신이 당했던 뭐 이렇게 과도한 검찰 수사 뭐 이런 그 억울함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한 책이라고 해서 선생님은 좀 안 읽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책 디케의 눈물이라는 책이 출판됐을 때 이 금태섭의 디케의 눈을 표절했다 이런 논쟁이 있었단 말이야. 아 이거 뭐 선생님 볼 때는 그 지면 낭비다. 음. 전혀 다르지. 디케의 눈은 가리는 거고 법의 여신은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혹은 눈과 눈물은 전혀 다르잖아. 근데 표절이라고 하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해서 그렇지.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 미워하고 하니까 별의별 논쟁들이 다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런 헛된 논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재밌었다 이런 얘기가 이 책이. 어, 이 책에서 지금 그 후반부를 오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수업 준비를 하면서 중요한 책 한 권을 소개를 할 거야. 이 책의 제목은 감시와 처벌이야. 작가는 미셸 푸코라고 하는 돌아가신 분이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걸치면서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에 단연코 한 손가락,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뛰어난 발상을 가진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고 사진을 좀 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대머리 아저씨인데 어, 동성애자야. 그리고 안타깝게도 에이즈로 돌아가셨어.
이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책은 이, 이 책에서 DK는 금태섭의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어느 파트냐면 그 싱가포르 태양 있잖아. 태양이 뭐냐? 예전에 우리 곤장 때리듯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물리적으로 때리는 형벌이 아직까지도 몇몇 이슬람 국가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이 아주 강한 법치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아직 태형이 남아 있어. 싱가포르의 태형은 효과가 있나? 음, 이민서, 민서야, 마이크 안 되나? 마이크 안 되나 보다. 이상원, 잠이 들었나 보다. 이상원, 아 그래? 황혜인, 네, 혜인아, 싱가포르 가봤어? 아니요. 너 싱가포르에 태형 이렇게 곤장 맞는 거 있잖아. 범죄 네.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음,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해요. 없을 것 같아? 네. 음. 물론 이 싱가포르의 태형은 남자들만 맞는데 왜 남자들만 맞는지는 뭐 약간 이상한데 아무튼 어, 여자는 안 때린다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싱가포르의 태형이 효과가 있을까? 선생님 생각에는 맞기 싫어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니까 아주 그 직관적으로 때린다면 무섭고 안 맞아야지 그러면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 그러면서 이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이 부제가 감옥의 역사라는 책이야. 아마 이 책을 읽은 학생들은 이 감시와 처벌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페이지 152페이지에서 시작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와, 어마어마하게 끔찍하다. 감시와 처벌은 진짜 무슨 초특급 공포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인데 국왕의 살해범인 다니엘이라고 하는 요리사가 궁중 요리사를 처벌을 하는 장면을 미셸 푸코가 처음에 이렇게 나열했단 말이야. 묘사했어. 일단은 공개 처형이야. 커다란 그 곳에 사람을 묶어놓고 아주 작은 칼로 신체를 조금씩 좀 절단하는 거야. 국왕을 죽이려고 했던 손을 뜨겁게 달군 나부로 녹여 막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능지처참하듯이 네 마리 말이 끄는 이 해서 사람을 이렇게 잡아 늘려가지고 찢어서 죽이는 이런 형벌. 이 공개처형. 이 싱가포르 태형보다 훨씬 더 잔인하지. 이 공개처형과 잔혹한 형벌. 이거 미셸 푸코에 의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더 효과가 있는 게 오히려 근대에 이성적으로 만든 한 옵티콘이라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 미셸 푸코의 이 감옥형, 이 파놉티콘은 랜담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자가 공리주의는 효용성 지상주의지, 유틸리테리즘이라고 해서 효용성이 최고의 가치다.
가장 이성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얻어낼 수 있는 행복의 양을 최대한 늘리고 고통의 양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최고다라는데 근대 이성이 작동해서 만든 벤담의 아이디어는 원형 감옥이야. 파노티콘은 원형 감옥이라는 뜻인데 감옥에다가 이렇게 한 사람씩 가둬. 그 다음에 감시탑을 만들고 감시탑 위에서 밑으로 조명을 쏴. 그러면 위에 감시자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고 한 번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이 감시 당하고 있는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을 올려다봐도 안 보여. 눈이 부셔서. 이 파노티콘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만 교대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합리적인, 효율적인, 그야말로 공리성이 극대화된 원형 감옥을 아이디어를 낸 거야. 이게 근대 감옥의 특성이다. 이 방식이 과거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공연 보라고 하듯이 저 북한에서 지금도 한국 드라마 보면은 이 묶어가지고 총살하는 것들을 억지로 다 보게 한대잖아. 너도 저렇게 된다고. 이런 방식이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은 착각이 들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야. 뭐가? 파노티콘 같은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인간을 변화시키고 교정하는데, 범죄를 예방하는데, 사람을 권력자가 사람을 지배하는데 이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왜 그러냐? 공개 처형을 이렇게 잔혹하게 공개 처형을 한단 말이야. 우리 이 원피스의 장면인데 뭐 골든 로즈인가 하는 전설적 해적이래. 공개 처형 당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광경을 보던 여러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 이 사람을 존경하게 됐지. 그래서 해적이 되고 있겠다고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다니엘도 국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말도 안 되는 방식의 너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잔혹한 것을 사람들이 마치 쇼를 보듯이 관람하듯이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 어떤 마음이 든다고? 저 사람 불쌍하다. 첫 번째.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러니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맘대로 권력자가 저렇게 하는 거 나도 싫다. 그에 대해서 권력자한테 반항하는 마음만 생기고 오히려 이 희생당하는 불쌍한 사람에 대한 연민이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아유 저 나쁜 놈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저 나쁜 권력. 그리고 심지어 이 잔혹한 이 형벌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마치 영웅처럼 보인다는 거야. 순교자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 공개 처형을 왜 해? 니네 내 말 안 들으면 얘처럼 잔혹하게 죽는다. 그 누구도 국왕에 대해서 깝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공개 처형이고 잔혹한 형벌인데 막상 효과가 없다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반감만 갖고 오히려 저렇게 죽은 사람이 왜 죽었지? 저렇게 대단한 형벌을 당하는데도 저 사람이 끝까지 버티네? 이런 식으로 역효과가 난다는 거야. 진짜 똑똑한 건 뭐라고? 이 이성이 작동하는 공리주의자가 만든 이 감옥은 감시의 내면화가 생긴다고.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감시가 마음이 된다고. 왜? 내가 감시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감시자가 안 보여. 권력은 보는 사람이 갖고 보여지는 사람은 못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구조가, 이 건축 구조를 통해서 권력자의 눈이 항상 자신을 보고 있다는
마음을 심는다고 이 모든 사람들한테. 대표적인 게 뭐야? CCTV지. 선생님이 자전거를 처음에 몇 번 잃어버리고서 뭘 알게 됐냐면 와 CCTV의 강력함을 알게 됐어. 선생님이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자전거를 훔쳐간 사람을 찾아내. 그럼 경찰들이.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 아, 나의 일거수일투족도 다 CCTV가 감시하고 있구나. 아무데나 노상방뇨 하지 말아야지.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 CCTV의 권력자가 보고 있는 이 CCTV의 눈을 내면화해서 내가 나를 감시하는 상태가 된다고. 우리 무인 점포들 되게 많잖아. 우리 무인 점포 가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무인 점포가 작동 가능하다는 건 뭐야? 뭐가 있어? CCTV가 있는 거지. 선생님이 과거에 학원 입구에다가 그 가짜 CCTV를 설치한 적이 있어. 다이소에 가면 5천 원짜리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이게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CCTV가 있어. 깜빡깜빡거리는 빨간 불이 계속 전멸하는 이거 5천 원밖에 안 하거든. 이거 심지어 컴퓨터랑 연결도 안 돼 있어. 이 가짜 CCTV는 효과가 있을까? 선생님 생각엔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마치 파노티콘처럼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 누군가 내 행동을 볼 수 있다. 저장되고 있다라는 이 가짜 CCTV, 실제로 저장도 안 되잖아. 그냥 장난감이란 말이야, 깜빡거리는. 이것만으로도 사람을 감시와 처벌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이 책에서 금태섭 변호사가 이 싱가포르 태형이 효과가 있겠냐. 이러면서 갖고 온 게 뭐야?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이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의 뛰어난 저작인데 선생님이 봐도 별로 효과가 그렇게 대단할 것 같지는 않아. 어, 괜히 나라 이미지만 깎아먹지. 싱가포르는 아직도 죄인을 매우 때리는 잔혹한 야만적인 이렇게. 그런데 그 야만적인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야만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 누구도 나는 감시 안 당하고 있어. 그 내가 알아서 잘한 거야. 왜? 감시자가 안 보여. CCTV야. 그러면 스스로 착해서 내가 나를 감시한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 권력이 작동하는 이 세계를. 권력은 이렇게 숨겨져 있을 때 더 깊이 작동한다. 그렇지. 이런 시대에는 공개 처형의 시대에는 해적도 있고 혁명도 일어나는 거야. 이게 반증이지. 효과가 없어. 왜? 혁명하거든. 권력자를 다 잡아다가 단대에서 모가지를 날리는 거잖아.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지 그래서 신분제가 없어지지. 해적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공개 처형해봐야 사람들이 뭐라고 느껴? 원피스에서 다들 이 장면을 보면서 해적이 돼야지 뭐 이러잖아. 와, 내가 저 골든 로저의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저 골든 로저처럼 돼야지. 해적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역효과가 난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 책의 이 법과 관련해서 어, 이 가르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형벌에 관한 이 다양한 관점인데 이 글은 이제 선생님이 나무위키에서 땄는데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이런 것에 대한 건데 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게 요 첫 문단이에요. 자, 형벌이 있잖아, 형벌.
우리는 왜 죄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까? 우리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죄 졌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형벌을 하는 근거가 있는 거야. 목적의 근거가 있는 거야. 자, 봐봐. 피해를 끼친 만큼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응보주의가 있어. 대표적인 게 뭐야? 우리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잖아. 뭐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다른 사람이 이를 부러뜨린 자는 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린다. 이게 응보주의야. 딴 사람 죽인 사람은 그 사람도 사형에 처한다.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라. 왠지 이 응보주의가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지. 그지? 그런데 다른 관점도 있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베카리아라고 하는 체사르 베카리아라고 하는 법학자가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쓰면서 공리주의 관점에서 사형을 반대했다고 했잖아. 왜? 야, 딴 사람 죽였으면 그 사람 목숨 뺏어야지, 이렇게. 그런데 공리주의는 뭐야? 사회 전체의 행복의 양과 고통의 양을 잘 조정해서 가장 행복의 양이 늘어나는 선택이 선한 행동이고 합리적인 행동이다. 그게 가장 유틸리티,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공리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어. 그럼 마이너스 1 됐지. 그러면 국가가 이 사람도 죽여.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야. 이게 이 사람을 죽인다고 이 사람이 살아온다면 죽이는 게 뭐 타당할 수 있지만 그냥 사람만 더 죽이는 거야, 그냥. 차라리 이 사람에게 그 노동형을 시켜서 이 노동을 통해서 얻은 재화를 이 피해자들한테 보상하도록 하면 차라리 그러면 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냐. 이게 공리주의적 관점이에요. 또 사람은 고통의 강도보다 고통의 지속에 더 고통스러워한다. 강한 강도로 세게 한 대 딱 맞고 끝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일 맞을지 모레 맞을지 모르게 계속 맞고 아프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방 맞는 게 차라리 덜 고통스럽다. 우리는 차라리 그렇게 한다. 한 딱 맞고 만다. 이런 거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해라? 누군가에게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어서 고통을 끝내버리니까 실제로 효과가 없다. 차라리 장기간의 노동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저거 봐라. 저렇게 인생 전체를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 이게 훨씬 더 예방 효과가 높다. 이게 뭐야? 관점이 전혀 다르잖아. 이게 일반 예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형벌은 왜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서 범죄, 또 다른 저런 잘못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왜? 우리가 봤잖아. 12.12 쿠데타에서 1980년, 79년인가? 79년에 12월 10일에 서울의 봄이 있었는데 그때 12.12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서울의 봄을 꿈꾸던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전두환, 노태우 등등의 정치군인들이 불법적으로 정권을 탕취해서 지네끼리 잘 먹고 잘 산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가 잘 먹고 잘 산 결과가 있으니까 어떻게 처벌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윤석열이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러니까 형벌이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비극이 다시 일어나니까 예방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때 강력하게 그 사람들 다 죽였어야 된다. 용서하지 말고. 아니면 뭐 그 감옥에 넣어가지고 한 번 못 나오게 해버렸어야 된다. 지금 이런 마음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 가가지고 지금 나오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또 풀어주면 누가 또 그런 짓들을 한다. 어마어마하게 국가의 권력을 탈취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계엄을 지멋대로 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된다. 그지? 이게 뭐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일반 예방주의지. 그러니까 어떤 판단의 가장 큰 판단 두 가지는 뭐냐면 예방주의하고 응보주의인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의를 실현한다.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인 마음. 그지? 저 사람이 사람 죽였으니 저 사람 죽어야 돼. 이게 이상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의 감정이란 말이야. 근데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법감정과는 좀 일치하는 게 뭐야? 이런 응보주의야. 복수하는 거. 그런데 우리 복수는 알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또 복수를 낳고 뭐 이렇게 하고 그지? 예방주의는 뭐야? 공리주의적으로 고통의 양을 줄이고 행복의 양을 늘리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자 우리. 그러려면 형벌이 필요하다. 형벌은 당연히 그 사람이 그 어떤 죄를 저질렀으면 그 본보기로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공포 효과가 있어서 예방된다. 이런 거지. 항해 공개처형을 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 사람. 특별 예방주의라는 건 뭐냐면 범죄자가 있는데 범죄자를 세상에 풀어놓으면 계속해서 얘가 범죄를 저지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감옥에 가둔다는 거야. 가둬가지고 교정해. 그 사람 착하게 만들어서 내보내. 교도소가 뭐야? 어떤 도덕을 다시 교정해서 내보내는 거잖아. 그리고 범죄자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 나쁜 짓 안 저지르겠지. 그러면 사회에 해악을 안 끼치겠지. 이런 게 예방주의야. 이런 것도 공리주의적 관점이지. 일반 예방주의는 본보기를 통해서 일벌백계라고 하잖아. 일벌, 백계. 하나의 벌을 내려서 100명 사람, 온갖 사람들에게 계율로 삼는다. 경고한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예방주의가 되게 합리적인 것 같잖아.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칸트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사람은 어떤 수단이면 안 되잖아요. 왜?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존귀한 존재라면 지금 어떤 사람한테 고통을 가하는 걸 딴 사람한테 보여줘서 얘를 수단으로 삼는 거잖아요. 범죄 예방의 수단으로 삼는 거잖아요. 칸트 선생은 당연히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예방주의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수단시하는데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면 우리 사회의 양심이나 정의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질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 어떤 이슈되는 촉법소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소년 범죄자들이 형벌이 과도하게 낮아가지고 자꾸만 요즘 같은 시대에 알 거 다 아는 이 꼬맹이들이 자기가 촉법 그러니까 법으로부터 그 일반 성인처럼 형벌을 받지 않을 거를 알고 더 잔인한 짓들을 저지르고 범죄가 청처럼 문제가 되니 형량을 높이자.
무섭게 처벌하자. 이런 게 어떤 관점이야? 예방주의적 관점이지. 칸트는 뭐라고 할 거야? 사람을 수단으로 쓰네? 이렇게 비판할 거라는 거야. 응보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놈이 잘못한 그대로 대가를 치러야지 이렇게 형벌을 늘려야겠다. 비례가 안 맞는다. 너네 눈 이해는 안 맞는다. 이해는 이해가 안 맞는다. 이렇게 또 얘기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회 제도나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어떤 제도 안에 어떤 목적과 어떤 의의가 들어있는지 당연히 죄진 사람 벌 받아야죠. 왜? 그렇게 정했잖아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법을 정하는 과정에 어떤 법 철학적인 기반이 있는지 이 법이 이렇게 작동되는데 반론은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온 게 뭐야? 요 피해자 중심주의지. 형벌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만족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면 뭐 응보주의적 관점이 약간 들어가는 거지. 만족이라는. 피해 회복은. 그럼 당연히 피해자한테 국가 뭐 이렇게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걷어가지고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왜 형벌의 피해자가 당한 그것들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번에 그 법원에서 어젠가 뉴스에 선생님도 자세히 안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의 안녕을 해쳤고 불안하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으니 국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 갚으라는 판결이 났다는 거야. 이건 뭐 자세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왜 국민들이 피해받았으니 가해자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왜 10만 원씩 다 나눠줘요. 뭐 선생님 생각에는 그럴 돈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음. 이런 게 뭐야? 피해자 중심주의지. 그래서 뭐 피해자를 두둔한다, 가해자를 두둔한다든지 이런 것들 2차 피해라고 하죠. 2차 가해라고 하죠. 어,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주의가 관점은 또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새로운 관점도 있다. 어,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또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예술이냐 외설이냐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떠오른 어떤 기사 하나가 떠올라서 선생님 TV 보다가 알게 됐나? 아마 뭐 이렇게 무슨 랭킹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서 소개가 된 것 같아서 어, 이 책에서도 어떤 재판관이 이거 외설인지 그러니까 선정적인 그 포르노인지 아니면 예술 작품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그냥 사람이 벗었다고 그냥 다 포르노는 아니잖아. 외설은 아니잖아. 이거 사실 쉽지 않잖아. 지금 초등학교에 미국에서 교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교장인가 교감이 지금 다비드상 선생님도 지금 어, 그 혼날까 봐 지금 반을 이렇게 자른 기사를 갖고 왔는데 르네상스 미켈란젤로 3대 거장이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이 아주 위대한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걸 초등학생한테 보여줬더니 이거 포론을 보여줬다고 선정적이라고 해서 사직을 했다는 거야. 잘렸다고. 학부모 항의해서. 그랬더니 이탈리아 이 정부에서 이게 말이 되냐. 이 인류가 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 위대한 예술품을 보여줬다고 이게 어떻게 외설이고 포르노냐. 뭐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있었단 말이야. 이 책에서 또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 유명한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뭐라고 했대? 보면 안다.
이 책을 읽은 친구들은 이해를 할 텐데 직관이지 직관. 야 이게 예술인지 이게 포르노인지는 재판관이 딱 보면 안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도 일부 타당하다. 그런데 보면 안다는 말 자체가 어떤 거야? 기준이 없다. 기준 진짜 어렵구나 이게. 인간의 벗은 모습이 나오면 무조건 포르노인가? 외설적이고 선정적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진 않지. 아름다운 누드의 작품들, 인간의 이 아름다운 몸, 육체에 대한 긍정, 이 완벽한 비례 등등의 이 예술적 감성이나 또 어떤 교훈 같은 것들, 우리의 어떤 삶의 진실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게 법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어디로 가냐면 다 법정으로 가는 거야, 법정으로. 이게 법만능주의인데 사람들이 서로 토론을 통해서 어느 의견들로 중간 의견이든 서로의 의견을 배려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 톨레란스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다비상도 법정으로 가는 거야. 이거 외설이냐? 이거 포르노냐 아니냐? 이렇게. 쉽지 않지, 물론. 어.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 가 있어 봐야 DK 여신이 눈 가리고 못 본다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그지? 어, 선생님은 이 DK 눈이 이 법에 대해서 법은 정말 우리한테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질서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도 하지만 법이 모든 것을 다 정해줄 수는 없구나. 그리고 법은 지금보다는 좀 더 공정하게 작동해야겠다. 그런데 그 공정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법을 공정하게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실체적 진실을 완벽하게 얻어내기란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겠고, 우리가 형벌을 내리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 너 이런 어떤 죄가 있어? 라고 할 때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면서도, 이 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하지만 소중하고, 우리 미란다 원칙 같은 것도, 야, 미란다 같은 나쁜 새끼를 풀어줘? 하지만 그 나쁜 놈 하나를 풀어주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억울한 사람을 안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가 법 속에는 또 담겨 있구나. 그런 철학적인 것이. 그 다음에 여기 뭐 미셸 푸코의 범죄와 형벌이라든지 이 태형, 야만적인 태형 같은 것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엄청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법 철학이라는 게. 그리고 형벌에는 형벌이 그냥 단지 복수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은 응보주의적인 측면도 있지만 예방주의라든지 일반 예방주의 어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어, 이 어떤 사람의 고통을 일부 늘리더라도 공개 처형을 하고 이렇게 일부 늘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벌백계의 어떤 효과를 얻어서 어, 범죄가 예방되는 공포 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특별 예방주의라고 해서 범죄자를 가둬가지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효과가 있겠구나. 또 이 사람들이 교정돼서 예를 들어서 뭐 장발장 같은 사람이 감옥 가가지고 물론 나쁜 기술 더 배워가지고 다 더 나쁜 범죄자가 되기도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감옥에 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내가 그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지 뭐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방편들을 마련해주는 그런 학교의 장소가 될 수도 있잖아. 이런 것은 특별 예방주의. 그러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도 형벌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뒤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화론과 관련된
파트는 재미있기는 하지만 이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하지. 그래서 이 책이 선생님 생각에는 뭐 2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성의를 가지고 3시간만 주면 읽을 수 있는 책이야, 진짜. 집중해서 3시간 정도만 앉아서 읽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학생들이 제 독서가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 기회가 되면 진짜 이 정도의 책들은 좀 읽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냥 여기에 어떤 한 부분이라도 어 우리가 그 수능 문제를 푸는 법과 관련된 사회 지문이라든 이런 데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구공부 한다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 재미로 읽든 반드시 이 책을 잘 마무리해서 다 읽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청준 작가의 가면의 꿈인데 단편집이야.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이 작년 그 수능에 출제가 됐어. 우리 아마 작년 수능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이 몇몇 있을 텐데 이 배꼽이 사라진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 어, 어쨌든 이 책의 엑스트라라는 단편까지 다음 주에 읽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를 할 거고요. 8월 20일에 그러니까 이청준을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가면의 꿈을 할 거고 반반씩 나눠서 해설할 겁니다. 이 제임스 글릭의 카오스를 또 이제 할 건데 카오스 이 책이 어려운 과학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자역학도 어렵고 이 뭐 상대성 이론 같은 고전역학도 이런 것도 어려운데 이것과 더불어서 현대 과학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카오스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데 서울대에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100권의 책 중에 선정이 돼 있는 책이고 그래서 여러 그 주요 기관 같은 데에서 이 책을 꼭 읽으라고 하는 청소년들한테 읽히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볼 때는 물론 어렵지만 아주 불가능하지 않고 잘 이제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책을 미리미리 구해서 이청준의 가면의 꿈도 빨리빨리 읽고 이 책만 읽다 이거 소설이니까 너무 빨리 읽혔다라든지 아 이게 카오스가 좀 어려우니까 미리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방학이고 하니까 미리미리 구해서 이 카오스를 좀 이렇게 앞에서부터 좀 읽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열심히 책을 읽어봅시다. 자, 마칩시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 계세요. 네.